저는 늦은 나이에 믿기 어려운 기적을 맞게 된 5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위로 누나 둘을 둔 막내 아들이었던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어려서부터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 했죠. 자식들을 혼자 기르셔야 했던 어머니는 시장 좌판에서 장사를 하시며 저희들을 키우셨습니다. 여자 홀몸으로 자식들 건사하고 남편 없이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포기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견디셔야 했습니다. 그런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던 저는 저만 바라보고 사시는 어머니를 보며 더욱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죠. 당시만 해도 집안의 기둥은 남자였고 아버지가 없는 저희 집에서 장차 가장 노릇을 해야 할 사람은 가장 어린 저였습니다. 저는 제게 많은 기대를 거시는 어머니를 보며 나름의 책임감을 느껴야만 했죠. 다행히 제 머리가 나쁘진 않았던 건지 공부를 곧잘하던 저는 가난한 집에서 성공하는 길은 공부밖에 없다는 이유로 코피 터져가며 열심히 공부에 매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없는 집 자식인 저는 남들이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노력해야 겨우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었기에 저는 밥 먹고 잠자는 시간을 빼면 매일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시는 어머니 때문에 저는 바라지도 않는 특별 대우를 받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서도 공부하는 저를 챙기신다며 가끔씩 계란 하나를 제 밥그릇 위에 올려주곤 하셨는데 워낙 먹을 것도 없고 살림이 궁하던 시절이라 식구들 머릿수만큼 내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죠. 그걸 바라보던 누나들은 말은 못하지만 모두들 계란이 탐이 났을 겁니다. 그런 어쩔 수 없는 차별은 저도 바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누나들은 구경도 못했을 그 계란과 함께 죄책감과 무력감을 같이 삼켜야 했죠. 그렇게 집안의 기대를 걸고 공부를 했던 저는 다행히도 바라던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대학만 들어가면 성공이 보장되던 시절이라 대학 합격 소식만으로 숨통이 트였지만 누나들을 생각하면 저는 조금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누나들이 공장에 다니며 벌어온 돈으로 학비를 댔던 저는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었다 생각했습니다. 누나들은 힘든 집안 사정 탓에 대학 공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막내 동생을 위해 희생을 해야 했죠. 그래서 저는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성공해서 누나들과 어머니의 희생을 갚아드리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희 집안 형편도 조금씩 나아지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 갓 입사를 했던 저는 우리 가족의 탈출구가 되어준 회사에 뼈를 묻겠다 다짐했습니다. 잘릴 때 잘리더라도 절대 내 발로 회사를 나가는 일은 없을 거라며 젊은 시절의 패기로 정말로 회사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두툼한 월급 봉투를 받으시고 웃으시는 어머니를 보면 저도 더없이 행복해지곤 했죠. 하지만 나아진 살림에 마음까지 들떴던 건지 저는 회사 생활만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잊은 채 다른 바람이 들었습니다. 아직 회사 연차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제가 회사에서 눈이 맞아 사내 연애를 하게 되었네요. 젊은 남녀가 연애하는 게 죄는 아니라지만 저는 그럴 여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돈 벌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연애 같은 것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될 일이었죠. 그래도 연애를 하는 동안은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공부만 했기에 데이트는커녕 또래들과 어울려 다니는 일도 드물었으니까요. 영화관 데이트며 커피숍을 다니면서 저는 저 혼자 모르고 살았던 별천지 세계에 가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곳을 누릴 때마다 한편으로는 늘 가족들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사람 구실하고 있는 것이 전부 가족들 때문인데 내가 그런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는 건지 저는 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행복은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데이트를 즐기고 그녀와 있을 때면 저는 가족 생각도 뒤로 하고 그 순간을 즐길 수밖에 없었죠. 제게 다정하고 친절한 그녀가 참 좋았습니다. 가난한 집 아들인 나와 달리 여유 있는 집안에서 자라서 보고 배운 것이 많은 그녀는
고급스러운 취향부터가 촌스러운 좋아하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늘 좋은 향기를 내며 우아한 그녀가 저는 좋았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며 저도 언젠가는 그녀와 결혼을 할 거라 생각했죠. 물론 제가 충분히 여유가 있고 준비가 되었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그녀의 임신 소식에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쁘기야 기뻤지만 당시에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생겼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데 가진 건 없는 내가 당장 어떻게 결혼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심지어 저는 임신 소식을 듣고 서둘러 찾아간 처가댁에서 그 집 현관을 밟지도 못한 채 문전박대까지 당했습니다. 결국 삼고초려 끝에 겨우 집 안으로 들어간 저는 그제서야 제대로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마주할 수 있었지만 두 분 다 저를 무척이나 탐탁치 않아 하셨고 가진 것 없고 백 없는 제게 따님을 내어주기를 꺼려 하셨죠. 우리가 은영이 쟤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기나 하나? 바라보면 날아갈까 만지면 쓰러질까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딸이야. 그렇게 키운 딸을 감히 자네 같은 놈이 넘볼 수나 있었을 것 같아? 자네 같은 놈은 딱 보면 알아. 어떻게 배워먹었길래 결혼도 안 한 처녀를 데리고 임신까지 시켰냐 말이야. 이제 자네 때문에 우리 딸 앞길이 막혔으니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그래도 제가 어떻게든 책임질 테니 결혼 허락만 해주십시오. 저희 결혼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책임? 무슨 수로 우리 딸이 책임지려고? 들어보니 집안도 편변찮고 모아둔 돈도 없다면서. 책임이라는 게 말로만 내뱉는다고 그냥 지어지는 건가? 내 딸을 데려가서 책임지려고 하면 적어도 제대로 된 살림, 집이라도 구해왔어야 했지. 무일푼에 보잘것없는 인간이 책임지겠다고 말만 하면 다인가? 돈도 없다면서 무슨 돈으로 결혼을 하겠다고. 그 말이 정말 서러웠지만 틀린 말도 아니었기에 저도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탓에 서러움을 겪은 일이 그전에도 수없이 많았지만 나이 먹어서도 돈 때문에 그런 무력감을 느껴야 한다는 게 참 서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지른 일이었기에 저는 귀한 집 따님의 넘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그동안 돈은 전부 집에 가져다 드려 지불해갈 수 없었던 제게 장인어른께서는 처가살이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다른 방법이 없었던 저는 그렇게 처가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죠. 결혼식에서부터 제 입김은 들어가지 않는 걸 보고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저도 제 결혼 생활이 그렇게 고달플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제가 탐탁치 않은 사이라 해도 이제 한 식구가 되고 가족이 된 사이에 장인 장모님도 저의 좋은 면을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집에서 기죽어 살며 그분들 성에 차는 사이가 되려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모자라더라도 노력하는 모습 정도는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그 집에서 단 한 번도 인정을 받거나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제가 불평불만할 처지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든 참아보려 했지만 그 집 식구들은 참 너무할 정도로 나오더군요. 자네는 걸신이라도 들렸나? 밥을 왜 이리 급히 먹어? 아무리 없이 살아서 식탐이 있다고 하지만 같이 먹는 다른 사람 생각도 해줘야지. 자네 먹는 꼴 보고 있으니 내 입맛까지 탈환하려 그러는데 자네는 정말 다른 사람 생각은 안 하나?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늦게 들어와서 저녁을 챙겨 먹지 못해서요. 허기가 져서 그랬나 봅니다. 그러게 식사 시간 늦지 않게 제때제때 들어와서 같이 먹든가. 다른 식구들 다 먹고 정리까지 끝났는데 그때 와서 밥을 찾으면 어떻게 하나? 다음부터 그럴 거면 차라리 밖에서 먹고 들어오게. 그러게 당신은 뭐 한다고 그렇게 늦었어. 너무 늦게 다니지 말라니까. 회사 일로 야근하느라 그랬지. 핑계도 참 좋네. 그 회사 일은 자네 혼자 다 하는 건가? 은영이는 회사 생활 안 해봤어?
우리 딸은 그 회사 다니면서 야근한 게 손에 꼽는데 박서방 자네는 픽하면 야근이다 회식이다 매번 늦는 거 보면 아주 상전이야. 자네는 처가살이가 불편하지도 않은가 보지? 그리고 괜히 밤늦도록 일 붙들고 있고 그러는 것도 다 자네 문제 아닌가? 실력이 있었으면 진작에 다 끝내놓고 정시에 퇴근하지. 누가 그렇게 하루 종일 일에 붙들려 있나? 그 집 식구들은 제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야근하며 늦게 들어오는 것 가지고도 제 탓을 하곤 했습니다. 애초에 대기업 다니면서 야근 안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만 야근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모님은 임신하고 일을 관둔 아내와 저를 비교를 하며 제가 무능력하여 그런 거라며 매번 저를 무시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식사도 챙기지 못하고 야근하고 들어온 저를 위해 찬밥 한 그릇 내어주지를 않으셨죠. 처가살이가 원래 그렇게 서러운 건가 싶었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온 제가 그런 눈칫밥을 먹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장모님이나 집사람은 그럴 거면 그냥 밖에서 먹고 들어오라며 저를 나무랐지만 사실 제가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건 누구보다 집사람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처가댁에 도움받아 얹혀 살면서도 저희 집에 돈을 가져다 드려야 했기에 생활비를 제하고 제가 쓸 돈을 탈탈 털어 어머니께 용돈을 챙겨드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마저도 눈치가 보여서 티도 못 냈지만 연애 시절부터 저희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아내는 그런 일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는 밖에서 뭘 사 먹을 돈은커녕 피던 담배나 자판기 커피까지도 끊어야 했죠. 그래서 겨우 차비만 들고 다니며 정말 쪼들려 살았던 저였는데 아내는 그런 저를 안타까워하고 보듬어 주기는커녕 저를 한심하고 비참한 사람처럼 만들기 일쑤였습니다. 당신 또 그거 있게? 그거 좀 버리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왜? 새 것 같은데 아직 한참 더 입을 수 있어. 뭐가 새 것 같아. 누가 봐도 거지 발싸개 같아. 그럼 푼돈 아끼지 말고 쓸 때는 좀 써. 당신이 워낙 없이 살았다는 건 알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궁상맞게 살 거야? 팬티에 양말까지 꿰매 신는 당신 보면 정말 창피해 죽겠어. 빨래할 때마다 엄마 표정이 어떠신지 알아? 궁상 떨려면 혼자 그렇지 꼭 내 체면까지 이렇게 구겨야겠어?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이 저를 욕보이시는 건 처음부터 그랬기에 매번 속이 상해도 그러려니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내 편일 거라 생각했던 아내에게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건 정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던 사람이 이제는 제가 달아빠진 속옷을 입는다고 구박을 하고 있네요. 연애할 적에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대기업까지 들어온 저를 대단하다며 추켜 세워주던 사람이 몇 년 사이에 그렇게나 바뀔 수 있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처가 식구들을 닮아갔습니다. 가난한 집 아들이라 처가살이하는 저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그런 제 돈을 받아 생활하시는 저희 식구들을 빈대 취급하시던 장모님은 저희 어머니를 사돈으로 대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식들 결혼시킨다고 만나셨을 때부터 장모님은 마치 저희 어머니를 자기네 집 일해주시는 도우머니 아주머니 정도로 생각하는 듯 했죠. 그래도 장모님이야 저희 어머니를 뵐 일이 없으니 제가 그 꼴을 볼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바지가 돼도 참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런 장모님을 닮아가는 아내를 볼 때는 정말 피가 끓어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난한 시댁이라 며느리 노릇할 생각은 당연히 없고 저희 어머니를 시어머니 취급도 안 하는 집사람을 볼 때마다 저희는 부부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명절인데 우리 집에도 찾아뵙고 인사 정도는 드려야지. 됐어. 나 피곤하다니까. 가봤자 우리 어머니가 당신한테 뭐 시키기나 하셔? 그냥 앉아서 밥 먹고 인사만 하고 오자. 이번에도 나 혼자 가면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재훈이도 보여드려야지. 아, 싫다는데 자꾸 왜 그래? 그리고 당신네 집 좁고 더러워서 애를 그런 데를 어떻게 데리고 가?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가난해가지고 조롱을 하다니. 그런 아내의 속내를 점점 알게 되면서부터는 저도 사람을 잘못 보고 결혼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미 자식까지 낳아 가정을 꾸린 상황에 이혼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참아보려 했는데 결국 그런 제 인내심을 바닥내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그날은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시댁은 도통 가기 싫어하는 집사람 때문에 저는 결혼한 후로 몇 년째 생일을 처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처가 식구들이 챙겨주시는 건 아니었지만 생일이라고 집에 가보겠다며 유세를 부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아들을 안타까워하시던 어머니께서 그날은 참지 못하시겠던지 저녁상에 올리라며 직접 음식들을 해오셨던 모양입니다. 돈도 없으실 텐데 고기 산적에 생선에 바리바리 챙겨오신 어머니를 떠올리면 감사할 일이었죠. 그런데 그런 어머니를 집사람이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먼 길 오셨으니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라는 말도 없이 저희 어머니를 불청객 취급하며 들고 오신 음식까지 다시 돌려보냈다 하더군요. 그 얘기를 누나에게서 전해 들은 저는 그런 꼴을 당하고 돌아가셔야 했던 어머니를 떠올리며 가슴이 찢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진짜 웬만하면 네 입장 생각해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올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니? 올케가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건 알았지만 이건 정말 아니지. 어떻게 자기 남편 생일이라고 음식해가지고 시어머니를 그 자리에서 돌려보낼 수가 있어. 거기까지 간 엄마한테 물 한 잔 내어주지도 않고 자기네 식구들은 그런 거 안 먹는다면서 도로 들고 가라고 그랬단다. 아들 챙겨 먹고 싶으면 집에 데려가서 먹이라고 말이야.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니? 누나가 제게 전한 이야기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든 참으며 살던 저도 그날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 아까 우리 어머니 오셨는데 돌려보냈다며? 들고 오신 것도 받지도 않고 막말까지 했다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게 누가 연락도 없이 찾아오래? 우리 집에 그런 거 들고 들어오면 엄마 싫어해. 당신 엄마한테 또 괜히 욕먹고 싶어서 그래? 뭐가 그렇게 욕먹을 일인데? 자식 생일에 생신상 챙겨다 주시는 게 욕먹을 일이야? 그게 아니라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추리한 우리 엄마가 직접 음식해온 걸 받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당신 이럴 거면 나랑 결혼 왜 했냐?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당신 나한테 화내는 거야? 미쳤어? 집에 부모님 다 계신데 이러는 거 갈 때까지 가보겠다 이런 거야? 그래, 나 미쳤다. 아니 미치겠다. 내가 아무리 볼품없더라도 내 식구들까지 이런 꼴 당하게 하면서 살지는 못하겠다. 대체 내가 얼마나 참고 우리 식구들이 무슨 수모까지 당해야 하는 거야? 화내야 할 사람은 오히려 나야. 뭐 하나 잘난 것 없는 놈 걷어 먹여줬더니 분수도 모르고 나한테 화를 내고 있어. 그래, 나도 당신이랑 못 살겠으니까 우리 당장 이혼해. 저는 아이 생각에 이혼 얘기는 차마 하지 못했지만 아내는 제가 화를 냈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 저는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하여 아이의 양육권은 친모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들을 무척이나 사랑했기에 꼭 양육권을 받고 싶었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부성애보다는 모성애를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더군다나 집사람은 경제력 있는 든든한 외가가 있었기에 법정에서는 아빠보다는 엄마가 아이를 잘 키울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아쉽게 양육권은 집사람이 가져갔지만 저는 아이라도 보여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만나야 저도 아이와 추억을 쌓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전처는 그마저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저를 아이와 떼어놓으려 작정을 하려는 듯 이혼을 하자마자 해외 이민을 결정했더군요. 이민이라니, 그럼 나는 재훈이를 어떻게 만나라고? 그거야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헤어진 마당에 내가 당신 입장까지 신경 써줘야겠어? 정말 뻔뻔하다 뻔뻔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민을 가는 건데 당신 때문이잖아.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이혼하고
혼자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나야 그렇다 쳐도 어린애는 무슨 잘못이야. 우리 재훈이 그런 편견 겪지 않게 하려고 이민 가는 거야. 전처는 또 제 핑계를 대면서 이혼 여론은 한국에서 살지 못하겠다며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민을 떠났습니다. 저도 그 말에는 부정을 하지 못했기에 전처의 이민을 막을 수도 없었지만 어떻게든 아들을 찾아갈 테니 연락이라도 달라는 제 사정 역시 전처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처는 해외로 떠나자마자 저와 연락을 끊어버렸고 그 후로 저는 전처와 아들에게 연락을 할 수도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린 아들의 소식이 너무나 그리웠지만 그때는 저로서도 방법이 없었어요. 이럴까봐 이혼을 망설였는데 결혼도 이혼도 결국 제 결정이었으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집 식구들이 저희 아들은 무척이나 아꼈기에 아들의 신변에 위험이 있을 리는 없다는 것이었죠. 가난 때문에 사람을 개무시할 정도로 돈도 많은 집이었으니 어디 가서 지내든 걱정은 없을 듯 했습니다. 어쩌면 아들도 그곳에서는 싸우는 부모도 없이 더없이 행복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제게는 불행이었지만 아들에게는 다행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제 삶을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다행히 처참하게 끝나버린 제 결혼 생활과 달리 저의 회사 생활은 무사히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밥도 못 먹고 야근에 실내렸던 보람이 있었는지 저는 수많은 위기들을 비껴가며 회사에 붙어 있을 수 있었어요. 처음 입사했을 때 그 회사에 뼈를 묻겠다는 다짐처럼 말이죠. 승진도 누락되지 않고 계속 이대로만 한다면 저도 노후에는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아들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정말 뼈저리게 아픈 일이었지만 그것만 뺀다면 마음은 정말 편했습니다. 그동안 처가살이를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안정적인 삶이었죠. 이제는 내가 번 돈으로 다른 식구 눈치 볼 것 없이 내 가족을 챙기면 되었기에 저는 남은 인생 동안은 재혼 생각도 없이 어머니만 잘 모시며 살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혼자 지내는 것이 못내 아쉽고 걱정이신 듯 했지만 전처에게 당할 만큼 당했던 저로서는 새 인연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게다가 지금은 아들과 떨어져 있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아들이 자라서 저를 찾아올 그날을 기다리며 혼자를 자처했습니다. 차라리 혼자인 게 편했던 저로서는 나쁠 것 없는 인생이었어요. 시집간 누나들 대신 혼자 어머니 모시면서 열심히 벌은 돈은 차곡차곡 모아두고 그동안 고생하셨던 어머니 호강시켜드리는 게 제 인생의 낙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이혼하고 어느새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네요. 이혼할 때 30대였던 저는 이제 50대 중년이 되었고 평생 모실 거라 생각했던 어머니도 몇 해 전 아버님 곁으로 떠나셨죠. 그래도 80 넘게 사셨으면 호상일 텐데도 고생만 하시다 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아쉽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더 늦기 전에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좋은 물건도 안겨드려 본 것이 참 다행이었습니다. 이혼한 뒤로는 어머니만 바라보고 살았던 저였기에 어머니가 떠나시고 나니 제가 갈피를 못 잡겠더군요. 이제는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막막할 정도로 갑자기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그 사이 장성했을 아들 소식이 궁금해 찾아보기도 했지만 꽁꽁 숨어버린 것처럼 소식이 없는 아들 때문에 저는 속만 태우고 있을 뿐이었어요. 내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그쪽에서 나를 찾으려면 못 찾을 리 없을 텐데도 여태 연락이 없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아들이 나를 찾을 생각이 없는 거라 여겼습니다. 너무 어릴 적에 떨어져서 이제는 남보다 못한 아버지를 굳이 찾을 이유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싶었죠. 죽기 전에 아들 모습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싶었던 저는 꿈속에서만 만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립고 외로움이 커져서 그런지
전혀 재혼 생각이 없던 저도 어느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알게 지내던 사람과 가까워질 계기가 생겼었죠. 저희 집 근처에서 찻집을 운영하던 미숙 씨는 저보다 한참 어린 40대였지만 저와 통하는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종종 혼자 찻집에 가면 곁에 와서 제 말동무를 해주며 대화도 썩 잘 통했어요. 그렇게 몇 년째 좋은 오빠 동생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거기까지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 재혼을 꿈꾸기는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미숙 씨는 저보다 적극적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천천히 연을 맺어 가게 되었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기를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미숙 씨도 오래전 사별을 하고 외로운 사람이었고 저도 긴 세월 혼자였기에 저희 둘은 연애보다는 결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처와의 기억 때문에 재혼은 꺼려하던 저였지만 미숙 씨는 그 여자와 다르다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렇게 배려심 많고 착한 사람이라면 앞으로 남은 세월 서로 의지하며 나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했죠. 둘 다 적지 않은 나이였기에 결혼식이 부담이었던 저희는 결혼식 없이 살림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실 적만 하더라도 재혼은 절대 생각 없다며 손살에 치던 저였는데 말이죠. 저도 뒤늦게 외롭다고 짝을 찾는 제가 한심하기도 했지만 저도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늦게 찾아온 그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준 아내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만 싶었죠. 그래서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같이 살 집도 구하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사고 쳐서 급히 결혼 준비를 해야 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제가 어렵지 않게 신혼집을 얻은 것이 참 감지덕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신혼집에 입주하기로 하며 이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비싼 집에 비싼 가구 들여간다고 기대가 많던 아내는 이삿짐 센터 역시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비싼 물건들 상하면 안 된다고 돈을 2배로 더 주고 부른 이삿짐 센터였죠. 유난이라 싶기는 했지만 돈을 쓴 만큼 걱정은 덜겠다 싶었는데 그 일로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큰 소리 내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뛰어갔더니 아내가 그 자리에서 이삿짐 센터 기사의 뺨을 때리고 있더군요. 그 광경에 너무 놀란 저는 또 손을 올리려는 아내를 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글쎄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안 해서 내 보석함을 엎었잖아요. 이게 얼마짜린데 진짜. 야, 너 몇 달 일해도 이거 못 갚아. 이게 다 얼마짜린 줄 알아? 이럴 거면 내가 뭐하러 비싼 돈 더 주고 니들을 부르냐고. 돈 쓴 만큼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보석을 깨트린 것도 아니고 고작 보석함을 엎었다는 이유로 사람의 뺨을 때렸다는 아내의 모습이 저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찻집 장사하면서 진상 고객들 앞에서도 정중히 타이르며 달래던 사람이 한참 어려 자식벌돼 보이는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니 말이에요. 그래도 사람을 때리면 어떡해. 보석이 상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 그건 모르는 거지. 이러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그럼 내가 다시 사줄게. 이 사람도 실수한 것 같은데 너무하잖아. 미안해요. 이 사람이 이 사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예민해서 그래요. 많이 놀랐죠? 혹시 다친 곳 있으면 같이 병원이라도 갈까요? 하필이면 우리 아들 정도 나이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을 보니 잊은 아들 생각이 나서 괜히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맞은 곳을 살피던 저는 순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청년의 특이한 귀 모양이 저희 아들과 너무 똑같았거든요. 저희 집안 내력으로 희한하게 말려있는 귀 모양은 아들과 저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 귀를 보니 당연히 아들 생각이 날 수밖에 없었고 그제서야 청년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게 된 저는 당연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재훈아? 너 혹시 재훈이니? 박재훈? 저를 아세요? 저를 어떻게 아시는 거죠? 놀랍게도 저희 아들과
얼굴에 이름까지 똑같은 그 청년은 진짜 제 아들이 맞았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얼핏한지 저를 또렷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불러주던 노래와 추억을 기억하는 것이 제 아들이 분명했죠. 우연한 자리에서 다시 마주한 저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뵙고 싶었어요.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계신 모습 보게 돼서 정말 기뻐요. 나도 기쁘구나. 내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를 거야. 너희 엄마가 이혼하자마자 너를 데리고 해외로 나가버렸는데 제발 연락만 해달라는 내 청을 무시하고 나랑 연락을 아주 끊어버렸거든. 그 후로 혹시나 네가 나를 찾아올까봐 네 수시가 한참 기다렸는데 설마 너희 엄마가 거짓말을 했을 줄은 몰랐구나. 전처의 못된 신부가 변하지 않았던 건지 전처는 저와 아들을 갈라놓고 심지어는 아들에게 제가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했더군요. 그래서 아들은 여태 제가 죽은 줄만 알고 찾을 생각도 못했답니다. 덕분에 이렇게 우연처럼 만나서 정말 다행인 일이었지만 저는 외국에서 잘 지내고 있을 줄 알았던 아들이 왜 한국에서 이삿짐을 나르며 고생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 어쩌다 한국에 있니? 이 이름 뭐고? 언제부터 한국에서 지냈던 거야? 한국에 들어온 지는 몇 년 됐어요. 학교 다니다가 집안 사정이 안 좋아져서 학업을 그만둬야 했거든요. 세월이 많이 흐른 만큼 그 집 사정도 예전 같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혼한 딸 자식 때문에 이민까지 결정하셨던 장인 장모는 이민을 떠나 그곳에서 사업을 하셨지만 사업 수완이 별로 좋지 않아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하는 가게마다 적자를 내며 문을 닫아야 했지만 그래도 한동안은 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나이가 드시고 기력이 쇠해지면서 더 이상 경제활동이 어려웠고 그런 부모님만 바라보고 살던 아내가 대신 사업을 건드렸다가 큰 손해를 보고 집이 많이 기울게 되었나 봅니다. 그 덕에 아들은 비싼 학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휴학을 해야 했고 영어 강사라도 하며 돈을 벌어보겠다며 한국에서 지내고 있었다고 했죠.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일자리 구하는 것도 어렵고 다들 한국인보다는 외국인 선생님을 선호했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파트타임으로 학원 다니고 주말에는 이삿짐 나르면서 생활비 벌고 있어요. 엄마는 연락 끊긴 지 오래돼서 소식을 모르고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서 그냥 한국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계신 줄 알았으면 진작 찾아갔을 텐데 엄마가 그동안 아버지 얘기는 전혀 안 하셨거든요. 참 무책임한 여자였습니다. 자기 사정이 어려워지면 자식마저 모른 채 하는 건지 한국에서 고생하는 아들과 연락도 끊고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른다 하더군요. 잘 사는 줄만 알았던 아들이 혼자 연고도 없이 고생을 하며 지냈을 것을 생각하니 그런 소식을 몰랐던 제가 한심스러울 정도였죠. 여태까지는 몰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이제라도 사정을 알게 된 이상 저는 아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나이도 먹었으니 혼자 지낼 수 있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아들이 지낸다는 곳을 보고 온 저는 아들을 그곳에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빛도 잘 들지 않는 반지하에서 냉장고 속에 먹을 거라고는 즉석식품과 물밖에 없는 꼴을 보고 어느 부모가 자식을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길로 곧장 아들의 짐을 싸서 저희 신혼집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새 집을 얻어주더라도 당장은 한시라도 그 어두컴컴하고 곰팡대 나는 곳에 지내게 할 수가 없었죠.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었기에 하루아침에 다 큰 의붓아들과 지내게 된 아내에게는 미안한 일이었지만 아내도 낮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 때문인지 그런 제게 불만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당분간은 재훈이 여기서 지내게 해야겠어. 애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지내는 꼴을 어떻게 보겠어. 그동안 잘 먹고 다니지도 못한 것 같은데 밥이라도 잘 챙겨 먹여서 보내야지. 당신한텐 미안하지만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이해해줘.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당신 아들이면 내 아들이나 다름없는데 내가 불편하게 뭐 있어요? 그리고 재현아, 아까 낮에 일은 미안해.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까는 나도 모르게 실수를 했네?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가기라도 했었나 보다. 앞으로 같이 지내야 하는데 그런 건 잊고 용서해 주렴. 아니에요. 처음부터 제가 실수했던 건데요, 뭘.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나저나 제가 두 분 신혼집에 얹혀 살면서 민폐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이, 그게 무슨 말이야, 재현아.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지난 20년을 그리워하다가 겨우 다시 만난 아들을 모른 척 해야겠니? 너는 네가 다 자란 어른 같을지 모르지만 부모한테는 자식은 평생 걱정이란다. 그러니까 괜히 혼자 독립할 생각 말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네가 정 불편하면 근처에 괜찮은 집 구해보겠지만 그때까지라도 우리 다 같이 한 가족처럼 지내자꾸나. 그래, 아줌마가 잘 챙겨줄 테니까 재현이도 편하게 지내렴. 낮의 일을 사과하며 먼저 제 아들에게 잘 지내보자 말하는 아내가 저는 고맙기만 했습니다. 약자 앞에서 갑질하던 모습이 저도 몹시 충격적이기는 했지만 사람은 다시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한 번의 불미스러운 일로 사람을 다시 보기에는 그동안 저희가 알고 지냈던 시간이 더 길었던 탓에 저는 다시 한번 아내를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도 아내는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다는 듯 제 아들에게 잘해주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도 아들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아들이 편히 지낼 수 있게 많이 도와주려 하는 듯 했죠. 하지만 저의 그런 생각은 얼마 되지 않아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재훈이에게 잘해주려 하는 듯 했던 아내의 태도가 점점 수상해졌습니다. 저도 눈칫밥을 적지 않게 먹어봐서 그런지 숨기려고 해도 묘한 그 분위기를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분명 내 앞에서는 먼저 제 아들을 챙기려는 듯 했지만 제가 없을 때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갑자기 혼인신고를 서두르자며 전에 없이 재촉을 하고 5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늦둥이 아이를 낳자는 아내의 모습에 저는 그런 아내를 더 수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안에 몰래 녹음기와 카메라를 숨겨두고 아내의 진심을 확인해 보기로 했죠. 정말 제가 오해를 하는 거라면 미안한 일이었지만 전철을 겪었던 저로서는 그런 의심이 당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설마 모든 여자가 이기적이었던 것은 아닐 거라며 저는 아내를 믿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던 그녀를 말이죠. 하지만 저의 기대와 달리 아내의 본심은 달랐습니다. 이제 나도 호강 좀 하고 사나 했더니 어디서 객식호가 흘러들어와서 말이야. 세상에, 그 거렁뱅이 같은 놈의 아들일지 누가 알았겠어? 친서검사까지 했는데 확실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참았어야 하는데 내가 내 무덤을 팠지 뭐.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지 제 아들의 뒷말하는 아내의 모습은 정말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내 앞에서는 나보다 먼저 아들 걱정을 하는 듯하며 보약이라도 사먹이겠다 하더니 이중인격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나의 것에 반응해 저는 화를 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놈을 먼저 쫓아내든지 내 걸로 둘째를 낳아서 관심을 돌리든지 해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내 목숨 못 챙기고 그놈한테 다 돌아가게 생겼어. 지금도 걔한테 집을 해주니 늦게라도 공부를 시키니 별소리 다 하던데 내가 이 나이에 전처자식이랑 돈 나눠먹게 생겼어? 그제서야 아내의 진심을 알게 된 저는 큰 실망과 배신을 느끼며 제 스스로 마음의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던 저희였지만 제가 아무리 그 여자를 사랑한다 해도 저는 제 아들이 우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세월 아들에게 못해줬던 것을 생각하더라도 앞으로 20년은 아들을 위해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럴 줄 알고 혼인신고를 미뤘던 건 아니지만 신중하게 하려고 서류 작업을 천천히 했던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덕분에 이혼 소송도 할 필요 없고 집도 제 명의였기에 그 여자만 조용히 집에서 나가주면 될 일이었어요. 당신이 무슨 생각하는지 나 다 들었어. 내 앞에서는 천사인 척 가면을 쓰고
뒤에서는 어떻게든 내 아들이 내쫓을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게 참 기가 막히네. 나도 내 아들한테 해코지 하려는 여자라고 못 사니까 내 아들 내쫓을 생각 말고 당신이 나가. 철민 씨, 내가 잘못했어요. 나도 진심은 아니었어. 그냥 좀 속이 상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설마 정말 당신 아들이 미워서 그랬겠어? 한 번은 실수를 하지만 나도 두 번은 못 넘어가. 당신이 재훈이 뺨 때렸을 때 나는 이미 마지막 기회를 준 거야. 그걸 놓친 건 당신이고. 이삿짐 센터 불렀으니 바로 나가주면 좋겠어. 그 여자는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겠다며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설득하려 했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제가 아들을 두고 그 여자를 택할 리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여자를 집에서 내보내고 아들과 계속 그 집에서 지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저 혼자 살기에는 과하게 좋은 집이라 만약 혼자였더라면 처분을 했겠지만 이제는 같이 살 아들이 있으니 아들과 함께 살 집으로는 비싼 집값도 아깝지가 않네요. 신혼집으로 얻었던 집에서 결국 제 아들과 지내게 된 것을 보니 결국 제 인생에 처복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그런 우연으로 다시 아들을 만난 것을 보면 제가 자식복은 있는 게 아닐까요? 어쩌면 제가 재혼을 하려 했던 것이 전부 아들을 만나기 위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어렵게 만난 아들과 다시는 떨어질 생각이 없기에 저는 앞으로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생각입니다.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부자간의 정도 나누고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건 전부 해주고 이 아이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도 옆에서 쭉 지켜보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그런 저희 부자의 행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